네, 문재인 대통령이 10개 부처에 대한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핵심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인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쇼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관급 인사 10명 인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는 장관 인사청문회 4명의 장관을 교체합니다. 그럼 대폭 개각인데 이번 개각의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난한 인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이 어쨌든 부처에서 일했던 공직자 출신들이 진급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정책의 영속성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정권 후반기에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장관 임명에서도 오늘 어제 이제 청문회 보고서가 행안부 장관인 전해철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권덕철 후보자는 채택이 됐고 오늘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법 등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이 코로나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인선을 한 것이 앞으로 이 전국을 빨리 수습하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 개각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통 관료들의 약진이 또 보이는 개각이고요. 제가 보니까 차관급 인사 10분 중에 7, 8분이 정통 관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 진영을 갖춘 거니까 그냥 대체로 무난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집권 초반기에는 뭐 대통령 캠프 출신이나 정무직 인사들이 약진하다가 집권 후반기로 가면 정통 관료들이 실무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세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집권 후반기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언론에 나왔다시피 특징은 외교 안보 라인에 연세대 정외과 라인이 들어간 거, 그다음에 차관급 인사도 주택 소유를 신경을 써서 한 것 같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무난했는데 이제는 그 장관급 인사에 대한 말씀은 많으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인사청문회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창흠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했는데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정말 뭐 구의역 희생자에 대한 발언 실수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나온 거 보면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여성들은 화장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딴 사람과 밥 먹는 것을 꺼린다. 뭐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말씀도 또 하셨고요. SH공사 사장 때 무슨 뭐 회의용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도시락이 2, 3만 원짜리라서 형편없다. 뭐 커피가 유명 메이커가 아니다. 과자가 강남 과자가 아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못 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외식을 하느냐.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막말 프레이드를 제가 열거를 못 하겠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거주자 비하 논란에서 더 나가서 그다음에 측근 인사의 낙하산 인사 보임, 채용 비리 의혹, 그다음에 무슨 자녀 스펙과 관련된 아빠 찬스 문제 등등이 다 불거졌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각가지 의혹의 백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인데요. 그간의 행태나 말씀을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볼 때 구의역 그 관련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악의 눈물 같은 그런 걸로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네, 순간을 넘기기 위한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뭐 참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이제 설화가 많으신 분인데요. 한두 가지는 좀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은 이 도시락 문제는 제가 진위를 확인한 바로는 이 금액에 비해서 왜 도시락 질의 수준이 이 정도냐 그렇게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특별히 이제 특권의식이나 이런 걸 가진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공직 생활에 경험이 없는 이제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좀 설화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또 이 교수 출신으로 와서 SH공사에 일을 할 때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좀 의욕 과다로 좀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김용균 씨에 대한 발언 문제는 낙마를 전제로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좀 굉장히 잘못된 처신을 하셨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 성과 이런 부분들이
이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LH라든가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민간 공급 정책으로만 정책을 추진했는데 비해서 SH공사에서 공공임대라든가 공공정책을 보완적으로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 관련되는 것이 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 변창흠 후보자가 SH공사장으로서 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좀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 현재 이 부동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정책적으로는 이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또 칭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좋게 봐주시면 어떻게 하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런데 어제 또 불거진 논란이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화장과 관련해서 좀 실언 논란이 또 불거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설화가 참 끝이 없네요. 예. 끝이 없는데 이제 변명을 하다 보니까 몰려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분이 이제 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이분이 이제 좀 말씀을 하시는 재주가 특별히 없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 사과라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정성에 논란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참 계속 참 그렇게 봐달라는 말씀밖에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불거지고 또 해명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최종적인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야당이 아무리 거세게 반발해도 대통령께서 강행을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견제할 방법이 없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174석인가요? 거대 여당이고 상임위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그나마 야당이 반대를 하면은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말하자면 최소한의 저항인데 지금은 국회도 민주당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 경과 보고서도 단독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예전에 통일부 장관, 이인영 장관 경과 보고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했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보고서도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자가 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23분이 장관급 등 고위직 인사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고 지금 변창흠 후보자는 26번째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되실 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다. 것처럼. 예. 네. 뭐 일부 부적격 꼬리표를 달더라도 청문 보고서가 저는 좀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밝힌 이제 정책 내용 중에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좀 수용된 공공 공급을 확대하는 측면으로서 정책이기 때문에 좀 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하나만요. 그 다른 거 말고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을 하다 보면 시장 개입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주변에를 청구를 제한을 풀어서 네.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택 정책 자체를 공공개발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쟁점들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나오는 것은 본인의 저 행적이나 비리 의혹 이거는 나오는 게 불거진 게 없고요. 예. 지금 낙태죄 문제라든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다음에 전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된 정책과 성추행 관련 논란들이 오늘 주로 질의응답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예. 큰 무리 없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가부 장관의 이제 사실 약간 문책성이 있죠. 설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권력형 성범죄라고 이제 본인이 분명하게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어제 1심에서 4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형량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재판부의 이제 판결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한편으로 해석하면은 1년의 괘씸죄가 좀 적용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이 개인의 입시 비리로서 시작된 것들이 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상황으로 증폭시킨 데는 우리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작동했다라는 이 좀 균형감 있는 이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 판결도 너무 좀 가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2심, 3심이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사회지도청의 이제 도덕적 불감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검찰의 과잉 이것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혹한 좀 판결이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이른바 하라고 조국 밝히기도 했죠. 사태라고 하는 명칭으로 1년 넘게 우리나라가 국론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일가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이제 비로소 내려진 거고요. 그간에 치열하게 전개됐던 공방의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15개 혐의에 11개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딸 조민의 입학 비리와 관련된 7대 허위 스펙 관련 전부 유죄고 사모펀드 관련된 게 일부 유죄로 나왔는데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부분들이 범죄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 것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단계 넘어가고 한 단계 정리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직접 연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재판에도 직접 연동이 돼 있는데 혐의 사실이 입증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던 점이 있습니다. 여권 세력이.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여권 전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그런데도 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오라는 것은 꽃가마를 본인들이 타겠다라는 의미다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는 입당 생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추측합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 우선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는 3자 대결 구조로 가면은 야권이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오면 안철수 후보가 10%나 15%만 가져가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권 단일화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전략적인 맥락입니다. 예. 이거를 파악하고 안철수 후보가 선공을 한 거거든요. 단일화 싸움에서 자기가 선수를 잡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이 헷갈리고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이미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분하고 2단계 경선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2단계 경선을 할 때 단일화 룰을 정하지 않습니까? 단일화 룰을 정할 때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온 것보다는 밖에서 당대당의 형식으로 끌고 가는 게 룰을 정하는 데도 유리할 거다. 예.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보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분 생각은 후보가 선출된다면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입당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리 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입당 가능성, 여권에서 또 야권의 움직임이 잘 보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이 안철수 대표 발언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안철수 대표의 이 정당 정치라든가 책임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또 한 번 들통났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를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이렇게 수를 보는 눈은 많이 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민의당도 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입당하는 게 아니고 합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정치적 판단으로서 맞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국민의당은 자기 개인의 사당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같은 당내에서 하는 것이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고요. 같은 당내에서 하지 않는 경선은 그냥 단일화라고 해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뛰어든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것이다. 예.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국민의당과 합당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 자신의 또 정치적 생명을 다음 대선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아주 잘 던진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안철수 대표 출마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논평을 했던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의 그 세력과 중도층을 흡수해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이 코미디 비슷하게 보는 지점들은 안철수 대표가 후보되면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다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단 몇 프로라도 힘을 보태주는 상황. 예. 그거는 뭐 저희한테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표가 단 몇 프로라도 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 대표가 후보로 나온 게 그 끝까지 뭐 완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예를 들면 2단계로 해서 당 야권 전체의 단일화를 우리가 계획을 놓고 간다면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준비 단계가 뭐냐면 당내 경선을 굉장히 흥행적으로 대중적 관심을 모아가면서 가야 되는 과제가 저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대권 후보급 인사들이 실제로 경선에 들어와야 되고 예. 그분들이 잘 경선을 해서 간다면 당내 기반이라든가 시대 정신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대중적 지지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와 싸워서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로 아니 그러니까 후보로 최종되는 게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제일 좋은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안는 것이죠. 네. 그래야 국민의힘 지지 기반 플러스 중도 가치 부분을 보탤 수 있으니까 예.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구도가 제일 바람직한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동의하면서 이제 예. 마지막에 한 번의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이 아니고 입당이요? 그렇죠. 합당이든 입당이든 예, 예.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것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 탈락하고 아니 합쳐지는 거죠. 합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 요것이 아마 갈등하는 상황이 마지막에 한번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계속 중도 쪽으로 지금 나와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정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33%를 넘었던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저희가 미리 단정은 할 수가 없고요. 예. 나중에 상황을 봐서 그때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벌써부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야권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많이 올라오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그 시장 후보들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장 분위기가요? 긴장을 하고 있죠. 예. 대신에 지금 이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급 주자들도 네.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성공을 함으로 해서 기회가 제약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 안철수 후보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장 판이 커짐으로 해서 명분이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 분들이 서울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측면도 누구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 정치라는 건 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대선 주자. 예, 나경원이라든가 네. 오세훈 후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이 좀 더 큰 판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좀 먼 시야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가 뛰어들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총선에서도 떨어진 분들이 네? 총선에서도 떨어진 분들인데 유승민 의원 정도 나와야죠 판이 커지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당에 대해서 예의를 좀 갖춰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후보가 될지 좀 그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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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